대학 입시 과정에서 소수인종을 우대하는 제도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오늘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정계는 즉각 반응하고 내년 대선에서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쥐 문제와 길가의 악취를 줄이기 위해 오는 8월부터는 식품 관련 쓰레기 봉투를 길가 대신 컨테이너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전국에서 재산세율이 가장 높은 뉴저지주에서도 일부 타운의 재산세가 줄어들었습니다. 각종 행정비용 감소와 수익 증가 등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뉴욕주 검찰이 주내 4개 요양원에 메디케이드 보험 사기와 환자 방치 등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저지주의 자녀 양육 세액 공제 금액이 2배 가까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둔 상태입니다. 글로벌 어린이 재단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연례 정기총회 개최 소식을 전하면서 기금 모금 만찬에 많은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오늘 미 연방대법원은 대학 입시 과정에서 소수 인종을 우대하는 제도에 대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파장이 커졌습니다. 최근 미국 사회에서 민감한 현안이었던 이 제도의 법원 판결이 작년 중간선거 때 낙태 이슈처럼 내년 대선에서 주요 변수가 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소수인종 우대 정책, 이른바 어퍼머티브 액션은 지난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당시 행정명령으로 만들어졌으며 대학 입시에서 흑인 및 라틴계 등 소수인종에게 가산점 내지 쿼터제를 통해 수혜를 주는 우대 정책입니다. 이 조치로 주요 대학에서 흑인의 입학 비율이 올라가는 등 차별 시정의 성과를 거뒀으나 이후 인종에 따라 사실상 가산점을 주는 이 정책이 백인과 아시아계가 역차별 피해를 당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오늘 미 연방대법원은 소수인종 우대 입학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를 상대로 낸 헌법 소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978년 한 차례 해당 정책을 합헌으로 판결했으며 이후로도 기존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위헌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미 정치권은 이번 사안의 사회적 파급력을 의식한 듯 즉각 반응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흑인과 히스패닉계 지지를 누려온 민주당은 소수인종의 교육 기회를 앗아간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공화당은 공정성의 승리라며 판결을 환영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먼저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오늘 백악관에서 법원은 차별 철폐 조치를 효과적으로 종료했으며 법원의 결정에 강력히 동의하지 않는다. 우대 조치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은 수십 년의 선례에서 벗어났다. 이것은 정상적인 법원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평등한 기회는 전국 어디에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원자를 선택할 때 학생이 극복한 역경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을 위해 훌륭한 날이라며 우리는 완전히 능력에 기반을 둔 제도로 돌아가는 것이며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위헌 결정에 찬성한 대법관 6명 중 3명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 때 임명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위헌 판결이 나올 수 있는 정치적, 사법적 환경을 만든 셈입니다. 아직 이번 판결의 파급력을 가늠하긴 이르지만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가 여성 유권자의 거센 반발을 초래해 민주당의 중간선거 승리에 기여한 것처럼 소수인종 우대 입학 폐지가 흑인과 히스패닉 유권자를 결집해 제2의 로데웨이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소수인종 우대 입학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낙태권만큼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파장은 낙태 이슈에 비해 크게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편 오늘 대법의 위헌 판단으로 향후 미국 내 대학 입학 제도에도 상당한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이날 대법원 결정의 직접 당사자였던 하버드 대학은 발표한 성명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확실히 따를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다만 다양성이라는 가치를 계속 추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기회의 장소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향후 교내 구성원들의 지혜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법원의 결정과 하버드의 가치를 공존시키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 식당이나 식품 관련 업체들은 8월부터 쓰레기 봉투를 길가 대신 컨테이너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시 정부는 이를 시행함에 따라 길가에 쌓인 쓰레기 더미와 악취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장 기자입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과 시 청소국 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8월 1일부터 식당이나 델리, 식품 도매상 등이 쓰레기 봉투를 길가에 내놓는 대신 꼭 맞는 뚜껑이 있는 컨테이너에 담아 배출하는 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정부는 규칙은 바로 적용하되 위반 업체에 벌금을 부과하진 않고 계도 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제시카 티시 청소국장은 자체 조사 결과 30에서 96갤런 규모의 컨테이너, 고정되거나 바퀴가 달린 쓰레기통을 개별 사업체들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식품 관련 업체들은 자체적으로 쓰레기를 내놓을 수 있는 컨테이너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규칙 세부 사항은 시리 레코드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아담스 시장은 새로운 규칙은 뉴욕시 사업체의 25%의 영향을 미치며 하루 약 400만 파운드의 상업용 쓰레기를 길거리 노출 없이 폐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쥐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소국은 이와 함께 뉴욕시에 5개 이상의 지점을 두고 있는 체인형 사업체도 쓰레기 배출 시 컨테이너에 담아 배출하도록 하는 규칙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영화관, 은행, 헬스클럽, 약국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다양한 체인점이 포함됩니다. 뉴욕시가 이와 같은 규칙을 발표한 이유는 급증한 쥐 때문으로 쓰레기 봉투를 길에 노출하지 않고 밀폐된 쓰레기통에 담아두면 쥐나 벌레가 덜 들끓을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입니다. 뉴욕시는 팬데믹을 겪으며 쥐 개체 수가 급증했고 길가에 쌓인 쓰레기 때문에 쥐는 더 늘고 있는 데다 악취도 심해졌습니다. 올해 초부터 쥐와의 전쟁을 선포한 뉴욕시는 쓰레기 배출 시간을 조정하고 음식 쓰레기 별도 배출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전국에서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가장 큰 뉴저지주에서 일부 타운의 재산세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운의 각종 행정 비용이 줄어들거나 세금 수입 또는 자산 매각 등으로 수익이 느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전장 기자입니다. 뉴저지주 재무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 전역에 561개 타운의 평균 재산세를 조사한 결과 9,490달러로 집계됐습니다. 50개 주 가운데 재산세 부담이 높은 주 랭킹에서 2위를 차지한 커네티컷주의 평균 재산세는 6,153달러인 것에 감안하면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뉴저지주 전체 타운 중에서 71개 타운은 2021년과 비교해 2022년에는 재산세 부담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재산세가 감소한 타운들은 공원 관리 등 시설 유지,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상하수도와 쓰레기 처리, 도로 유지와 보수, 업무 차량 운영과 기자재 관리 등 각종 행정 비용이 줄어들거나 세금 수입 또는 자산 매각 등으로 수익이 느는 등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재산세가 가장 많이 줄어든 타운은 버겐 카운티 라클리로 나타났고 에지워러가 2위를 차지했는데 라클리는 지난해 평균 재산세 11,513달러로 전년보다 9.84%나 줄었고 에지워러는 9,929달러로 7.99%가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3위에서 5위에 놀스버겐이 평균 재산세 7,625달러로 5.45%, 밀스톤보로가 7,111달러로 5.38%, 미니겔 라이트 6,755달러로 5.08%를 기록했습니다.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타운은 테비스타그로 평균 29,796달러, 다음이 밀번 24,623달러, 네마레스트 22,636달러, 테너플라이 22,411달러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주 검찰이 주내 4개 요양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요양원은 8,300만 달러에 달하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보험 사기와 환자 방치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정민 기자입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퀸즈 할리스우드 요양원과 화이트 플레인즈 소재 마티네 센터 요양원, 브롱스의 베스 에이브라함 요양원, 버팔로 지역의 센터 요양원 등 4개의 요양원은 지난 2013년부터 환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채 보험액을 2배 이상 과다 청구하는 등 8,300만 달러에 달하는 뉴욕 주민 세금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밝히며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요양원에 거주했던 환자의 가족들은 관리 소홀을 피해의 주 내용으로 꼽았는데 기저귀 교체가 제때 이뤄지지 않거나 수분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케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환자에게 의료 처치가 필요한 폐혈증 등 질환을 방치한 채 제때 병원에 이송이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요양원들의 불성실한 환자 케어 등을 감찰하는 뉴욕주 관련 법안 마련을 위해 주 의원들 및 주지사 등과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팬데믹 이후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요양원의 운영비와 인건비 비리 문제는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소송에 휩싸인 뉴욕주 엘비온 소재 한 요양원의 경우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원 운영비의 20%가 넘는 자금을 운영자 개인이 유용하고 거주자들로부터 부당한 월 거주비를 청구하는 등의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론김 뉴욕주 하원의원 사무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인수한 영리 목적의 요양원 거주 환자들은 비영리 요양원에 비해 갑작스러운 응급실 방문 비율이 11.1%나 높으며 예방이 가능하지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 입원에 이르는 비율이 8.7%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저지주의 자녀 양육 세액 공제 금액이 2배 가까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지난 2월 필 머피 주지사가 발의한 해당 법안은 뉴저지주 예산위원회와 주 상하원에서 잇따라 승인돼 급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문지 기자입니다. 뉴저지 주 상하원 예산위원회는 어제 자녀 양육세액 공제 금액을 최대 $1,000로 인상하는 법안에 대해 잇따라 승인했습니다. 작년 기준 뉴저지는 연소득 $80,000 이하 가정에 한해 자녀당 최대 $500의 세금 공제 혜택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를 2배로 확대해 더 많은 주민들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세액 공제 범위는 가구당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연소득이 $30,000 미만인 가구는 자녀당 $1,000의 공제 혜택이, 3만에서 4만 달러 소득 가구는 자녀당 $800의 공제를 받게 되며 4만에서 5만 달러 가구는 자녀당 $600, 5만에서 6만 달러인 경우에는 자녀당 $400, 6만에서 8만 달러 가구의 경우에는 자녀당 $200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필 머피 주지사가 발의하고 주 상하원 예산위원회가 잇따라 승인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내일 최종적인 주 예산을 편성하는 가운데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며 필 머피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배고픔에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글로벌 어린이 재단의 목표입니다. 재단의 뉴저지 지부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내달 7일부터 사흘간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연례 정기총회 개최 소식을 알리고 결식 아동을 돕기 위한 기금 모금 만찬의 자리에 동포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현장에 강정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조 안젤린 글로벌 어린이 재단 총회장과 원혜경 뉴저지 지부장, 유 애슐리 갈라 행사 위원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연례 정기총회 및 기금 모금 만찬 개최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특별히 재단 창립 25주년을 기념하는 자리로 다음 달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며 뉴저지 포트리에 소재한 더블트리 힐튼 호텔에서 열립니다. 안젤린 조 재단 총회장은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는 가운데 제일 먼저 타격을 입고 더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결식 아동들을 위해 다시 한번 후원의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배고픈 아이들이 없는 세상을 위해 함께하는 글로벌 어린이 재단의 미션과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포트리 소재 더블트리 호텔 사장인 애슐리 유 갈라 위원장은
5년 전 재단 창립 20주년 때도 정기총회 및 기금 모금의 자리를 더블트리 호텔에서 개최했는데 당시 큰 성과를 거뒀고 모아진 후원금으로 더 많은 결식 아동들에게 손길이 닿을 수 있었다며 뉴욕, 뉴저지 일원 동포들의 참여와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재단 측은 사흘간에 걸쳐 진행될 이번 행사가 불우 아동들을 도울 수 있도록 재단의 운영 기금을 마련하는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물심양면으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회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일정으로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 걸쳐 분포해 있는 글로벌 어린이 재단 지부 중 16개 지부에서 180여 명의 회원들이 방문할 예정으로 첫날인 7일 금요일에는 회원들을 맞이한 후 각 지부에서 준비한 특별 공연을 관람하고 둘째 날인 8일 토요일 정기총회와 후원의 밤이 개최됩니다. 재단은 이번에도 그동안 모아진 후원금의 내역과 지출 경로 등 구체적인 내역과 관련해서는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할 방침입니다. 또 후원의 밤 시간에는 동부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선뜻 기부해주신 고가의 예술품이나 렌트하우스 등 상품들을 경매 또는 판매 형태로 진행되는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 이어 9일 일요일에는 뉴저지 지부가 전국 각지에서 온 회원들을 위해 준비한 뉴욕시티 투어가 진행됩니다. 글로벌 어린이 재단은 1998년 한국의 금융위기로 생긴 많은 실업자들로 인해 늘어난 결식 아동들을 돕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재단은 지난 25년 동안 500만 불 모금에 성공해 50여 개국의 52만여 명의 어린이들을 도왔으며 현재 전 세계 23개 지부에 8천여 명의 회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국립기상청은 현재 대기질 경보가 발령된 주가 17곳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를 비롯해 미네소타, 아이오와, 미시간, 위스콘신, 인디애나,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델라웨어, 메릴랜드, 펜실베니아 등 17개 주에 대기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들 17개 주의 인구는 미국 전체 인구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 100개 주요 도시 중 현재 최악의 대기질을 보유한 도시 3곳은 중서부의 시카고, 디트로이트, 미네폴리스라고 대기질 분석 업체 IQ에어도 밝혔습니다. 캐나다 산불센터는 487개 산불이 캐나다 일대를 뒤덮고 있다며 그중 253개는 통제 불능 상황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로 2달 만에 1억 6천만 톤의 탄소가 배출됐다는 보고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 이스트리버를 따라 화려한 불꽃놀이가 선보입니다. 메이시스는 47년 연속 독립기념일에 호화로운 불꽃놀이를 선보이고 있으며 이번 축제는 오후 8시에 시작됩니다. 불꽃놀이 관람 명소로는 맨하탄의 1에비뉴 이스트 42스트리트, 1에비뉴 이스트 34스트리트, 1에비뉴 이스트 20스트리트, 브루클린의 윌리엄스버그 뉴타인 바지 플레이그라운드, 마샤 존슨 스테이트 파크, 그린포인트의 스탠드미터 파크,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의 겐트리 플라자 파크 등이 있습니다. 이스트 26스트리트과 40스트리트 사이에 위치한 5개의 바지선에서 총 6만 개의 불꽃이 발사되며 뉴욕시 세계보로 맨하탄, 브루클린, 퀸즈에서 가장 잘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선라이즈 그로스 공급업체가 제공한 파인애플과 관련된 특정 냉동 과일 제품이 리스테리아균 감염 위험이 있어 자발적인 리콜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제품이 유통 및 판매된 곳은 30개 이상의 주에 있는 월마트, 홀푸드, 트레이더조, 타겟, 알디, AWG 6개 매장 등입니다. FDA는 소비자들에게 냉장고에 리콜 대상 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제품을 섭취하지 말고 폐기하거나 매장의 반품에 전액 환불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선라이즈 그로스사는 타사 공급업체와의 앞으로 모든 거래를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리스테리아균은 감염 시 고열, 두통, 뻐근함, 메스꺼움,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어린이와 노약자 등 면역이 취약한 경우 심하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NBC 방송이 등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2024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대결한다면 제3정당 혹은 무소속 후보를 지지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4%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과반수인 53%는 다른 후보에 투표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보다 민주당 지지자가 제3후보 선택에 더 열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45%가 제3후보를 지지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반면 공화당 지지자 중에서는 34%에 그쳤습니다. 2016년 대선 당시였던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맞설 때에도 유권자 46%가 다른 후보를 고려할 것이라고 대답한 바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